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붓다로도 나와 있는 데는 양주 회암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해서 경주의 7군데,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냥 옆에 우리 PD님이 자막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데가 울산의 영축사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전불시대 가람지로 알려져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명해지는 거는 지공스님이 지공스님께서 고려 후기에 고려 말쯤에 이곳을 찾으시면서 일이 벌어져요. 원래 이 절은 사골산문 사찰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지산문 사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고보우 스님께서 이 절에 출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나홍 스님의 중심 사찰로, 그래서 고려 말부터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임진왜란 전에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유생들이 불을 질러서 없앴습니다. 그때까지 고려 말 조선 초를,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최고 사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지공스님께서 전불시대 칠처가람지 얘기하듯이 전불시대 가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공스님이 나란다 출신이에요. 나란다 대학이라고 인도의 4대 사찰, 3대 사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크라마시라 사원, 그 다음에 오란다 푸디 사원, 그 다음에 나란다, 이렇게 하면 3대 사원이고, 그 다음에 금강보자사 하면 4대 사찰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절이 남아있는 데는 금강보자사밖에 없고, 금강보자사가 어디냐면 마하보디 대탑, 마하보디 대탑사입니다. 그리고 나란다는 유적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란다하고 기운이 통하는 데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나홍 스님께서 최고 고려 말 불교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면서 여기를 엄청나게 중창시키죠. 그래서 262칸, 별로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성금 비슷하게 모금을 해서 중창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고 사찰로 만들고, 그 뒤에 이성계가 상황이 된 뒤에 여기서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화남원수 스님, 그 다음에 무학대사, 요 뒤에 이제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무학대사 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이는 거는 지공스님 부도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나홍 스님 부도고, 이렇게, 그래서 사마상, 증명 사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공스님, 나홍 스님, 무학 스님, 이렇게 제자 맥으로 연결시키는 증명 사마상 구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세 분을 해서는 여말 삼사라 그래요. 고려 말에 세 명의 큰 스승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실 때는 태고보우 스님, 나홍해근 스님, 백운경한 스님, 그래서 여말 삼사 플러스 증명사마상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거는 나홍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진울 스님과 더불어서 고려 불교를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는 선종의 고승이에요. 선불교의 고승. 그리고 나홍 스님은 살아 계셨을 때,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직후에 생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뜨지 않아요. 그런데 나홍 스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홍 스님이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아마 조선이 들어섰어도 실제로 불교가 억압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생들이 나홍 스님을 이제 실력사에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박사 논문도 쓰고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독살된 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상황들로 봤을 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록이나 이런 데서 그때 나홍도 우리가 죽였는데 지금 왜 불교를 어떻게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급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학대사랑 비교해 봤을 때 무학대사랑 지공스님, 나홍 스님은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학대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선국사, 그 다음에 무학대사, 뭐 원효의상, 이런 분들 굉장히 다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태종실록
그러니까 이방원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방원이 불교를 굉장히 좀 무시하거든요. 좀 이렇게 깝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도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까는데 기우제를 지내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가 숭유옥불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불교 세력이 아주 많이 남아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공이나 나온 같은 승려가 없는데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그리고 무학대사는 아주 별 볼 일 없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급이 아닌 게 사실은 지공스님, 나홍스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지공스님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미스테리도 많고 그 다음에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선불교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지공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한국의 수행문화라고 하는 걸 넣을 때도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맥과 그 다음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의 선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해능스님을 기점으로 하는 그 남종선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우러지는 게 그러니까 인도의 수행문화 플러스 중국의 수행문화를 엎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한국 선불교다라고 말할 때 지공스님이 빠지면 안 되는 분이어서 지공스님에 대해서 지공스님이 1300년 분이라고 1300년 분이라고 허웅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1300년에서 1361년까지로 지공스님 연대를 그렇게 비정하는데 연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뭐 나이를 자꾸 이렇게 좀 고무줄 나이를 해요. 그리고 그게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을 동아시아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는 이분이 이제 사근 분이구나, 된 분이구나, 간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안 된다고. 우리도 어렸을 때 서양 분들이 이렇게 동네에 오시거나 이러면 나이 가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공스님이 나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00세가 넘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이러는데 아무튼 허웅 선생님은 1300년 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1300에서 1361년 이렇게 통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려에 오셨을 때는 26살이고 젊어도 조금 너무 젊은 감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 어른이 나란다 대학 출신이거든요. 나란다 대학 출신인데 1203년에 그 이전에 1203년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사라지면서 인도 불교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인도 불교사의 기본 통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나란다 대학은 1203년 이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00년이나 됐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조선에 어떻게 보면 그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제도 안에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 지리산 청학동 다녔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코스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1300년을 기본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양반이 마가다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마가다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자칭 마가다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라의 왕자 출신이에요. 세 번째 왕자고 왜 괜찮아? 그 정도는 태어나야지. 여러분도 뭐 그 정도 되잖아.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래서 애 태어나면 다 왕자님, 공주님 이러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잘 치유가 안 됐는데 누가 이렇게 또 약을 파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출가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살에 출가를 했대. 효자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힘든데, 그래서 나란다에 출가를 했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란다는 이미 없거든요. 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란다는 망했고, 아마 나란다를 계승한 어떤 흐름들이 조금은 있었을 거다. 왜냐면 하나가 깨진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데 90년대까지 뭐가 있었냐면 서당이 있었어. 서당. 서당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서당은 진짜 서당. 진짜 서당. 그래서 외우고 뭐 이런 걸 시키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가르쳐주는 서당이지,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이런 서당이지, 그걸 막 무대뽀로 외우라는 식으로는 잘 안 가르쳐주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외우면 나중에 나이 먹은 뒤에 무릎을 칠 일이 생긴다. 라고, 그게 이제 뜻이 통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외워놓으면 나이 먹으면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관절이 나가서 무릎 칠 일만 있더라. 기억해서 무릎을 치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아파.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해서 거기서 계율하고 반야학 같은 거를 배웠고, 반야 공사상 같은 걸 배웠고, 나중에 스승님이 감당이 안 됐대. 그 유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스승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지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비석을 만들 때는, 저런 비문을 만들 때는, 비석글을 쓸 때는 그 당시 최고 학자한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고려시대잖아. 그래서 목은 이색이 쓰거든요. 이색 들어보셨죠? 여말 삼은 뭐 이래가지고 이색 밑에 이제 정몽주 정도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색이 리더입니다. 신진사대부에 어떻게 보면 시원적 인물이야. 근데 이 이색은 불교랑 되게 가까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하고 친할 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색한테 글 요청이 왔어요. 글 요청이 왔는데, 이색이 이거 진짜 진기한 일이야. 몸이 아팠어. 그래서 표절을 했어요. 원래는 그 관련된 자료들을 문도가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1차로 줍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문장가는 문장을 쓰는 거지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읽고 그다음에 문장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줬는데 몸이 아팠어. 그래서 그 자료를 대충 썼어. 그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표절이 대박난 사건. 표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앞뒤만 자기가 조금 쓰고, 아프니까 내가 가게 생겼는데, 남의 비문 쓰다가 나도 비문을 지금 내 비문도 부탁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 되겠어? 이래서 앞뒤만 붙이고 가운데는 그대로 들고, 이게 약간 양심 없는, 제가 의뢰했으면 비용 토해내라고 받은 거 토해내라고 했을 건데, 그게 덕분에 지공에 대한 그 전기가 거의 온빵 들어왔습니다. 온빵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에서 돌아다니던 지공 전기가 엄청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 나란다에서 수학을 한 뒤에, 나란다에 아마 자녀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300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물이 싹 빠집니다. 그게 10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교 문화가 붕괴되고 제사 같은 것이 다 붕괴되는 이유가 1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00년이 되면 흐름이 확 바뀌어요. 어디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 뒤로 지금 110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란다가 없어지고 100년 뒤면 아마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공이 조금 더 앞에 연대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지공 스님이 나란다에서 수학을 하셨는데 자질이 좋아서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수행으로 그렇게 바꿔요.
교학적인 걸 넘어서 선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나란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나란다가 잘 나갈 때는 교수만 2,000명이 있었다 하니까 이 전공이 필요해요, 이 전공이 필요해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개설됐겠지.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혼자야. 그 유련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혼자였던 것 같아. 없어.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선생님 없어. 그렇게 해서 19세 혹은 20세에 선생님이 나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학을 가라고 보내줘요. 추천서를 이렇게 써줘가지고 써줬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 보명 스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까지. 여러분 너무 반응이 없는데 인도 그 나란다 쪽에서 쉽게 말해서 마가다 쪽에서 스리랑카까지 겁나 멉니다. 겁나. 스리랑카가 인도의 맨 끝쪽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제주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보명 스님에게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해서 인가를 받고 너는 내 사자 새끼다. 거기서도 사자 새끼 얘기가 나오네. 사자 새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스리랑카가 랑카에 랑카 사자도 되고 랑카도 되고 그래서 그 랑카가 능가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가경 중심으로 하는 게 스리랑카. 그 랑카가 한자로 능가거든요. 그래서 선불교가 4권 능가종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달마대사가 전했을 때는 4권으로 된 능가경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래서 스리랑카 쪽에도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뚜렷한 자취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인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금강경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선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불교가. 그래서 그렇게 아구들을 맞추면 스리랑카에도 뭔가 선이 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수학을 하고 인가를 받은 뒤에 인도를 진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스리랑카 쪽에서 내륙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 아니구나, 시계 방향이구나. 이렇게 돌아. 근데 그 당시에 힌두교였거든요. 1300년 되면 남쪽은 힌두교,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슬람입니다. 인도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티베트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티베트를 경유해서 진짜 세계인이에요. 인도 다 돌고 티베트 돌고 그 다음에 차마고도 아시죠? 차마고도 그렇게 해서 촉당으로 내려옵니다. 촉당으로 내려와서 운남으로 넘어가서 강남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정호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다니까. 왜? 2세기 표절을 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안 써요. 저도 뭐 문장 같은 거 의뢰 받으면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알아듣도록 포장을 해주지 남의 나라 알도 살도 못하는 데를 계속 순례한 얘기 안 씁니다. 그건 상도덕이 없는 건데 표절이 남긴 위대한 역작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저거 괜찮겠네. 그래도 뭐 장관 나가시는 건 아니니까. 장관 나갔으면 청문회 때 표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색 난리 났을 건데 그렇게 해서 대도, 그 당시 대도가 어디냐면 원나라 수도예요. 지금 북경 쪽입니다. 북경 쪽, 북경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북경 쪽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도에서 원나라 태정제를 만납니다. 당시 6대 황제였던 태정제를 만나고, 태정제가 뭐에 꽂혀 있었냐면, 이제 황제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올라간 뒤에는 오래 살고 건강한 걸 원하겠지. 예. 그래서 명산대찰에 이제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올리는데 동쪽에 기가 막힌 성지가 있다던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나라에서 동쪽은 어디죠? 고려죠. 그게 어디냐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금강산. 그래서 금강산 법기보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보살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살 신앙입니다. 금강산의 법기보살. 야, 금강산 법기보살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 대신에 거기에 향공양을 올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향사라고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향을 올리는, 향 올리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26년 3월에 고려로 옵니다. 그리고 이어른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2년 7개월이 있어서 1328년 9월까지 2년 7개월을 머물면서 통도사도 가고 이 회암사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전국에 어떻게 보면 유서 깊은 사찰들, 그 당시에 참배할 만한 데를 돌아요. 그래서 그 화인규 선생님이 그런 거 논문 썼었는데 저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이 삼보사찰의 틀을 만든 게 지공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약간은 솔깃한데, 제가 이어른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저는 뭐 수업도 듣고 이랬던 저보다 한참 훨씬 선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을 정도로 지공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통도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년 동안 불교를 믿고 있었고 한 집에 하나가 승려가 나올 정도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밀어줬는데 조선 세종 때 무차대회 같은 거 열렸을 때 하더라도 몇만 명의 승려가 모였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전투력으로도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유는 뭐냐면 다 젊은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면 훨씬 용감해지고, 그리고 승려들이 더 잘 싸우는 내용들이 계속 고려시대 때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서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극락에 간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용감하다고. 그거는 임진왜란 때 승군이 잘 싸웠었던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큰 절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승군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일본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기 시작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가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생.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전국을 통일하고 있을 때 천태산 쪽에서, 비해산 쪽에서 충돌했죠. 그래서 승려들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승군들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군대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좀 비극적이었죠. 그래서 비해산이 싹쓸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다? 오다 노부나가고 상대는 오다 노부나가.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뒤쪽에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바로 화친했어야지. 제가 얘기하잖아. 이슬람도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게 되는 게, 징기스칸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자기네들이 조금 잘 나간다고 그거 징기스칸이 이렇게 사자 보냈더니 수염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 모욕 주고 이러니까 호라즘 그때 40만 군데 갖고 있었어. 40만 군데. 그거 징기스칸이 송나라 정벌하러 내려가서 두 군데를 전쟁을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호라즘으로는 군대를 안 보내려고 최대한 송나라부터 깨고 간다라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저쪽 엉간하면 참으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모욕을 주고, 그때 호라즘이 그때 막 떡상하던 시기거든. 쫙 제국으로서 군대가 40만이라니까. 그리고 비리비리한 40만이 아니고 한참 올라오던 40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지. 그렇지만 참았어야지. 역사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대는 징기스칸이었던 거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누구를 보냈냐면 수부타이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조금 상황이 바뀌는데, 수부타이 보냅니다. 수부타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장군 중에 넘버 원을 꼽으면 수부타이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몇만 명만 보내면 몇십만을 조지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어. 그러니까 징기스칸 밑에서 그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수부타이예요. 수부타이 파견 가서 싹 밀렸습니다.
싹 밀렸습니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징기스칸과 관련돼서 이슬람의 재앙이다라는 표현이 서구에는 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도 몽골리아 마지막 인류가 멸망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 몽고하고 관련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같은 게 몽고에 대한 걸로 해서 예언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참 그게 대진운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부로 안 건드릴 때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비해산파들이 싹쓸이 당하게 되고 오다 노부나가 싹쓸이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군대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민중이 지지하면 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가 600년을 조선을 600년을 거쳤지만 지금도 한 2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지가 있으면 종교는 힘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안에서 영웅이 3명이 있었던 거죠. 그게 태고보우, 나홍핵은, 백운경한. 이분들이 다시 선불교를 일으키면서 그 혼탁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는 쪽에서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리는 해냈지만 밖에 있는 신진 사대부들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려불교가 망하게 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렇게 혼탁할 때 지공스님이 오셔서 계율교화를 한다고. 계율을 가지고 그게 무생계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공스님의 무생계경이라고 하는 게 문수보살 무생계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통도사 박물관에 지금 종정예하이신 성파큰 스님께서 그 기증을 해서 보물로 지정이 돼서 남아 있어요. 그 무생계를 가지고 무생계경을 가지고 개첩을 만들어서 그때 개를 줬거든요. 그게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프리미엄이 있었고 나란다 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프리미엄이 있었고 그리고 지공스님 맞다 모계가 향지국 국왕이래요. 달마대사 쪽하고 연결이 돼요. 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튼 지공스님이 서천의 108제 조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려에서 맑은 선풍을 일으킨 건 맞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교화를 했느냐 계율교화를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거는 통역을 했을 거고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계율을 주기만 하면 되거든. 마치 우리가 반야신경 한문으로 읽어도 별 문제를 못 느끼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율을 주고 계를 이렇게 개첩을 주고 이거를 하니까 그래서 통도사 사적기에 보면 하루는 계율을 설하고 하루는 선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이 구름처럼 운집했다. 감노사 앞에 개성 감노사 앞에 운집을 하는데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세존복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그때는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왜 저쪽은 원나라였고 우리는 부마국이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족 문화 있을 때 사대주의가 강력해요. 한족 문화 있을 때 그래서 그때는 사대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불교 국가였었으니까 인도에서 직접 온 스님이래요 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하나가 먹혔고 그리고 달마대사율족이라는 동 그다음에 부처님 아버지 저게 뭐가 또 있냐면 그 지공스님 아버지 그 만이라는 분이 부처님 숙부혈통이래.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 그거 따질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주장에는 그래서 북에는 부처님 계열의 혈통이고 목에는 달마대사 혈통이고 나란다라고 하는 현장 스님 이래로 가장 떴었던 대학을 나왔다 하고 야씨 이거 너무 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논문에 썼어. 이건 조금 심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게다가 사대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나라는 약간 혼탁하고 그 당시에 약간 지저분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국민왕의 개혁 정책 이러면서 반원 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기울어 가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가 끝날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있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지. 원은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러니까 몽고가 우리를 계속 침략해서 한 30몇 년 동안 공격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우리도 원을 끝냈지. 몽고를 끝냈지. 우리는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기황후를 보냈지. 공녀 한 명으로 나라를 끝냈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황후 아들이 황제가 올라갑니다. 그게 북원의 초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명나라한테 다 쫓겨나고 위로 올라가서 그게 북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게 북원의 초대 황제가 되고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후가 우리 민족의 그 안가품을 해준 하지원입니다. 하지원. 그렇게 그래서 지공스님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율을 가지고 교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때 계율을 가지고 교화를 한참 할 때 나홍 스님도 계를 받았어요. 나홍 스님이 그때 7살 정도 됐는데 그때 지공 스님에게 계율을 받은 것들이 지금 금강산 유점사의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 개첩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지공 사인도 있고 나홍 스님 사인은 아니고 누가 뒤에 적은 것 같고 지공은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는 잘 쓰지는 못했어.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는 낫더라고. 요즘 사람들보다는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라 한문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거기에는 청정에 대한 갈망, 고려인들의 청정에 대한 갈망이 지공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에게 교화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에 있었던 지방관은 거기서도 그렇게 나온다. 그냥 그 전까지 육제, 제사를 지낼 때 산신제나 이런 걸 지낼 때 고기를 올리던 것들을 소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지공이 교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돼지나 이런 가축 사육하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죽이지 못하는 쪽으로다가 풍속이 바뀌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화가 보통 대단했던 건 아니야. 2년 7개월 만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일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 대도로 돌아갑니다. 대도로 갔는데 황제가 바뀌죠. 그래서 10년 동안 금고, 가택연금을 당했고 그게 이제 고려사라고 하는데요. 고려사. 그래서 지공스님을 후원했던 세력들은 대부분 고려인들이었고 나중에 나홍 스님이나 나홍 스님도 유학을 갔고 무학 스님도 지공 스님한테 유학 갔고 근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무학 스님은 지공 스님한테 인가를 못 받았어요. 가기만 갔어. 가기만 갔어. 그리고 정지국사 지천 스님도 지공 스님한테 가서 공부했고 여기도 인가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백운 경환 스님 지공 스님한테 인가 받았고 그래서 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공스님계가 어떻게 보면 고려불교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고 그런데 10년 동안 가택연금 받으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변합니다. 그리고 지공스님은 신통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앞으로 누가 쳐들어온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예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요. 결국 나중에는 양양성 침공 전에,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쫙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그 혼란기에 돌아가시고, 그게 천수사 귀화방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리들을 맨 처음에는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이 터지고 더 격화되고 이러니까 그 시신이 훼손될까봐 화장을 해서 그 사리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고려 지휘자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게 1370년 1월 1일에
1월 1일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때 그걸 이제 나홍 스님이 받고, 나홍 스님이 수제자거든요. 판수십년이라고 지공 스님 밑에서 10년 동안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 그렇게 수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나홍 스님이 그 계승자가 되면서 고려불교의 제1인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주 진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공 스님 다음에 나홍 스님 이야기로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나홍 스님하고 그 다음에 뭐 혼수 스님하고 무학 스님하고 그 다음에 하모 스님하고 이러면 조선 불교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모 스님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나홍 스님 얘기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